안녕하십니까. 툭불TV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저녁에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호우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야권에서는 두 분의 만남에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이재창 정치정책부의 부국장님 모시고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나오셔서. 예. 호우 때문에 연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다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호우 때문에 예. 뭐 연기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예. 비가 쏟아지고 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 밥 먹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연기한 것 같은데요. 예, 예. 재밌는 거는 양쪽의 지지자들이 하늘이 도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왜요? 저 연기된 게? 그만큼 이번 회동 자체가 동상이몽 회동이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네. 안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만나는 동상이몽 회동 이걸로 딱 요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연기된 게 낫다. 그 얘기군요. 그렇죠. 만나서 할 얘기도 없는데 사실 그 만나면 서로의 의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화합 모습을 보여주려고 만나는 거고요. 네. 이 전 대표를 만남으로써 비명계도 단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낙마해야지 자기에게 살 길이 열리는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모양 갖춰지는 게 그렇게 썩 즐거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회동을 비공개로 한다면서요? 원래 정치인들 만남은 비공개가 많습니다. 기자들이 다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뭐 제가 보기엔 그런 거를 방지하고 그 정리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오해나 뭐 파장을 좀 막겠다 이렇게 뭐 생각한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일단은 공동의 목표, 일단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의 목표인데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 이런 쪽에서는 뭐 의기투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당연히 만나면 그러면 우리가 뭐 헤어집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이 좀 잘 꾸려져서 나가서 내년 총선에 이기자. 총선에 이기자는데 뭐 누가 반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이재명 대표는 원하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너무 당의 통합이나 단합 이런 쪽에 무게를 실어버리면 자기의 존재 이유 아니면 존재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만약에 이제 그 힘을 합치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논의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공천 문제인데 공천 뭐 힘겨루기가 양 진영 간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천 문제는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 중심, 친명 중심의 공천을 하고 싶겠죠.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공천 문제를 꺼낸다고 그래서 뭐 이 대표가 뚜렷한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의미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마 공천 얘기 이런 건 아예 안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그 김영진 의원이고 또 저쪽은 윤영찬 전 의원이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양측의 주요 활동 인사들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 대표 쪽의 대표적인 사람은 그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있고요. 그 강경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재명 캠프 사람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남국 코인 논란을 유발한 김남국 의원도 그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요. 최근에 또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굉장히 지원 사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돕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총리를 한 이낙연 전 총리를 정면 겨냥함으로써 자기의 이제 존재 이유를 좀 부각시키고 그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다음 총선에 출마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밝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 후보로
과연 출마할지 이거 굉장히 그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나오는 얘기는 네.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출마설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예. 뭐 확답을 하진 않았지만 거의 출마 쪽으로 이제 기울어진 것 같고요. 예. 그 양반도 역시 민주당이 그 양반을 받아들여서 공천을 주긴 어려운 거고 예, 조국 전 세력이라든가. 장관도 결국은 다른 뭐 신당 성격의 신당. 그런 뭐 정치 연대랄까 뭐 신당이랄까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출마를 할 텐데 그 거의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사람들로 윤영찬 전 의원, 그다음에 선원 의원, 홍영표 의원 이런 분들이죠. 이낙연 전 대표 사람들은 그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친문계로 분류되는 인사들 중에 상당수가 이낙연 전 대표를 대선 때 밀었고 그분들 상당수가 그대로 이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뭐 활동을 안 하지만 그 세력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친명계 그리고 이제 친문계를 중심으로 한 뭐 이낙연계 이렇게 그 비명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제 회동에 나오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한번 활동폭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법이라든가 또 뭐 새로운 뭐 양국관리법을 또 발의한다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강경한 야당이잖아요. 그럼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활동폭을 높여가면 민주당 내에서도 좀 온건파로 분류가 되는데 그쪽 사람들이 좀 목소리를 내면 좀 그 민주당의 그런 강경한 그런 기조가 조금 변할까요? 그렇지는 어떨까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민주당의 강원파가 나뉘지만 정책적으로 뚜렷한 차별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그 노란봉투법도 예. 그 민주당이 예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이제 무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노조를 차기 총선을 겨냥해서 지원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방편의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비명계가 약간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정책적으로 그 민주당이 완화되거나 입장이 좀 다소 약해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교섭단체 연설에서 본인을 포함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후속 조치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많은 적지 않은 의원들이 혹시 앞으로 자기의 그 안전을 위해서 쉽사리 이걸 그렇게 해줘야 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소극적인 그런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지금 후속 조치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의 이러한 그 이 정치 행보가 굉장히 이제 뚜렷해지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직은 뭐 이 사법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좀 비껴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더 공격하지 않을까 싶어요. 친명계나 지금 비명계나 뭐 검찰에서 지금 20명으로 못 박았다는 거잖아요. 예. 뭐 지금 들리는 얘기는 20명 그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명 안에 친명계와 비명계가 뭐 다수 다 섞여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예. 그리고 그렇다면 그게 계파별로 나눠지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강하게 당의 혁신과 개혁을 주문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미 뭐 저 이재명 대표가 거의 확고하게 당을 장악한 그런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변화의 그 모티브는 결국은 뭐 당의 혁신과 개혁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그 원론적인 목소리를 뭐 세게 낼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강하게 드라이브 걸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뭐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이제 의원들 개개인의 저 정치 생명이 다 걸린 문제잖아요. 20명이 뭐 검찰이 지금 차례로 이제 다 부를 텐데 다 부르고 하면은 어떤 경우엔 그 돈 액수에 따라서 이제 검찰에 소환돼서 기소가 잇따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혁신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 혁신 안에는 그러한 불체포 특권 그 포기라든가 이런 게 다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그런 쪽으로 주장을 하면 사실 자기 진영의 사람들도
이 고개를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재밌는 되겠죠. 게 이제 개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음흠. 개딸이 굉장히 그 강경파잖아요. 네. 강경파 이제 이재명 지지 세력인데 개딸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명계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그 이 대표에게 그 공개적으로 주문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경고도 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는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거든요. 예. 그 옛날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양념 발언을 해가지고 저 강경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쟁 후보들을 공격하고 했을 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그거 뭐 양념 정도로 봐주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개딸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자기의 그 지지 세력의 중심에 있고 강경한 지지 세력이라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개딸은 이제 이재명이고 지금 이제 좀 많이 약화됐지만 대깨문이 있었잖아요. 대깨문 문파 대깨문이는 대깨문 문파들은 지금 그 개딸과 조금 이 대치적인 입장이거든요. 사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댓글로 그런 거 보면 대깨문이나 문파가 세가 약해졌지만 그 사람들은 이낙연 쪽으로 조금 기울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개딸과 이제 그 대비되는 세력이고 그분들은 적어도 심정적으로는 아마 저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걸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성향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보통 한번 지지하면 잘 바꾸지 않는 게 이제 우리 저 유권자들의 성향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싸움은 본질은 간단합니다. 서로를 눈엣가시로 보는 데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눈엣가시죠. 그 양반이 있는 한은 당에 원심력이 계속 작용하는 거죠. 이낙연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대안론이 제기되면서 당내 자신의 장악력 이런 게 이제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만 견제를 하는 거고요. 개딸이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눈에 까신 거예요. 그 양반이 당 장악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의 존재감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설 정치적 자리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생과 화합할 수 없다라는 게 두 사람 관계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서두에 그 지지자들이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을 그냥 뒤집어서 보면 그래 안 만나서 다행이다 할 말도 없는데 왜 적을 도와주느냐 제가 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친명과 비명이 사실상 당내 당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일단 정치를 재개를 했으니까 내년 총선에 분명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본인이 나올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글쎄요. 원내에서 세를 기업할 수 있을까요? 원내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 체제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 하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가 호남에서 나오면 그냥 다른 당선이겠죠. 그런데 당에서 호남으로 쉽게 주겠습니까? 전략 공천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온다면 상징적인 데를 주겠죠. 그렇죠? 종로나 이런 데를 줄 텐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지난번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로에 김부겸 전 총리를 공천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는 사안이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지 여기서 국회의원 한번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가 이제 국회에 입성해서 그 힘을 갖게 되면요 원내에 있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제 힘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 원내에서 그 차기를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에 나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총선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제 지지 기반이 사라지기 때문에 재기는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 저는 뭐 올인하지 않겠나. 자기 세력을 그 원내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친명 비명 간의 이제 공천 전쟁도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다. 예. 다만 이제 지금은 그걸 놓고 싸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슈 자체는 잠복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분당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민 의원이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저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그냥 인상 찌푸리고 맨날 저 친하지도 않으면서 친한 척하고 서로 욕하면서 있느니 그냥 유쾌하게 웃으면서 헤어지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공천 전쟁이 심각해지면은 그때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예를 들어서 그 공천이나 이런 게 친명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아마 그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 밖에 제3세력이 그 신당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 다 맞물려 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나가면 그분들하고 또 합해지는 이런 구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재밌는 이제 한편의 드라마가 될 텐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좀 야권이 좀 분열이 되면 뭐 상대적 그 이익을 국힘에서 좀 취할 수 있을까요? 이 선거에서는 분열은 죽음이에요. 과거에 그 선거 구도는 이런 거였어요.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비리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거꾸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보가 이제 분열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꼭 그 부패했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면 이제 여당 한 명 대 야당 여러 명이 싸우는 구도가 되면 당연히 절대적으로 그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해지죠. 그런데 그런 거를 알면서 분열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분열하는 순간 남들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건 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다가도 어느 날 훅 한 방에 가기도 하고 마크롱 같이 뭐 별로 이렇게 탄생하고 이래서 다크호스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정치는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어떤 체급이 이렇게 많이 옛날보다 높지 않아요, 사실은. 또 이재명 대표의 이제 긍정적인 지지자들이 일부 뭐 극렬 야권 말고는 뭐 큰 의미를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가 무슨 뭐 거창한 합의나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두 사람의 이재명 대표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당 내용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갈등이 뭐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통합의 메시지를 낸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고 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요 그렇게 만남으로써 또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두 사람 모두 다 이게 뭐 유불리를 따지겠지만 그 물밑에서 주판을 튕겨 보겠죠. 앞으로 두 사람의 그 행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회동을 놓고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고 또 우리 야권의 움직임에 이걸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특별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